저녁 어스름이 낡은 빌라의 창문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무렵 박순자 여사의 작은 집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내음으로 가득 찼다. 그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아들 내외와 손주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는 것은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라 평생의 희생과 사랑을 압축해 보여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식탁 위에는 아들 김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갈치구이와 며느리 최지연이 입에 달고 사는 잡채, 그리고 하나뿐인 손주 김유진을 위한 맵지 않은 소고기 장조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순자 여사는 마른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현관문 쪽을 몇 번이고 쳐다보았다. 괴종시계의 묵직한 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시간을 알릴 때마다 그녀의 기다림도 짙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며느리 지연이 환한 미소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음식 냄새가 정말 끝내주네요. 지연은 늘 그랬듯 살가운 목소리로 순자 여사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다.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아들 민주는 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짧게 목례를 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것과 대조적으로 낮고 무거웠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피곤한 얼굴에 마음이 쓰였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너라. 밥 다 차려놨으니 손만 씻고 앉아라. 우리 유진이는 오늘은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지연은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수저를 놓으며 대답했다. 유진이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물감놀이를 했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나 봐요. 오는 길에 차에서 깜빡 잠들었어요. 민준 씨가 차에서 재우고 온대요. 금방 올 거예요.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며느리는 언제나 상냥했고 예의 발랐으며 순자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결혼 전. 과거가 불분명하고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결혼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지연은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역할을 해냈고 순자 여사 역시 그런 며느리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다만 아주 가끔씩 지연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언뜻 스치는 차가운 무표정을 발견할 때면 순자 여사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곤 했다. 곧이어 잠든 유진이를 안고 들어온 민준까지 내 식구가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다. 하지만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의 온기와는 달리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 여사는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은 할 만하고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민준은 밥을 한술 크게 뜨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네, 그냥 그렇죠. 늘 괜찮아요. 아들은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늘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지연의 뜻에 따랐다. 순자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평생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던 착한 아들이 결혼 후에는 어딘가 주눅이 든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다시 환기시킨 것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살뜰하게 순자 여사의 밥그릇 위에 갈치살을 발라 올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준 씨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요새 큰 프로젝트 맡아서 바빠서 그래요. 그렇죠. 여보? 그녀가 눈을 찡긋하며 묻자. 민주는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싹싹함에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밥맛이 썼다. 아들의 대답을 며느리를 통해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서 한 걸음 밀려난 것만 같아 서글펐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온전히 손주 유진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아들에게서 느끼는 섭섭함과 외로움을 모두 손주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화제를 돌렸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아파트 말이다. 이 근처에 새로 짓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유진이 키우기에는 딱 좋겠더라. 놀이터도 크고 학교도 가깝고 내가 평생 모은 이 돈.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너희들 편하게 사는데 보태야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델하우스나 한번 보러 갈까. 순자 여사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고 식당 허드레시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아들 내외가 지금 사는 작은 전셋집이 늘 마음에 걸렸던 그녀에게는 남은 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을 순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손사래를 쳤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도 충분해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받아요. 그 말은 지극히 겸손하고 사려 깊게 들렸지만 순자 여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닌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계산된 대답이라는 것을 민주는 그저 엄마, 알아서 하세요. 라며 복잡한 주제에서 도망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연의 핸드백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지연은 화면을 흘깃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온 전화라 잠깐만 받고 올게요.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통화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한 톤이 아니라 어딘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몇 분 후 베란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곤란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회사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요.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계약건이라서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순자 여사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자 여사는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일 때문이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이 중요하다니 어서 가봐야지. 별 수 있나. 순자 여사가 체념한 듯 말하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정말 염치 없지만 저희 유진이 좀 대신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민준 씨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밤새 자료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그녀는 온갖 이유를 대며 결국 모든 화살을 순자 여사에게로 돌렸다. 민주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유진이를 데리러 간다는 말에 순자 여사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모든 섭섭함이 사라지는 그녀였다. 순자 여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내가 우리 강아지 데리러 가야지, 세상에. 그것도 부탁이라고 하니. 너희는 얼른 회사 일 보러 가거라.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어쩌니. 그녀의 말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과장되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부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다. 텅 빈 집에는 순자 여사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는 거의 그대로 남은 음식들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의 온기로 북적였던 공간은 순식간에 차갑고 적막해졌다. 순자 여사는 괴종시계를 쳐다보았다. 어린이집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주를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이유 모를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다. 며느리와 아들을 떠나보낸 뒤 박순자 여사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손주를 만날 생각에 고된 하루의 피로도, 방금 전 느꼈던 서운함도 모두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혹시나 아이가 배고플까 싶어 찐 고구마 몇 개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젊은 시절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설렜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만연했다. 새싹 어린이집은 순자 여사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었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어린이집 담장을 볼 때마다 순자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 작은 세상 안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손주가 웃고 떠들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섞여 와락 쏟아져 나왔다. 순자 여사는 익숙하게 신발장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 쪽으로 향했다. 마침 유진이가 속한 햇님반의 담임인 김민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젊고 상냥한 민서 선생님은 순자 여사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지연 어머님이 아니고 할머님께서 오셨네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는 입꼬리와는 달리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괜히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다른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등 순자 여사와의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려는 듯 보였다. 순자 여사는 그저 젊은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려 피곤한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선생님, 우리 유진이는요. 순자 여사가 묻자 민서 선생님은 교실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유진아, 할머니 오셨어요. 그 소리에 작은 인형 하나가 교실에서 뛰어나와
순자 여사의 품에 폭 안겼다. 할머니.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순자 여사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을 끌어안듯 아이를 꼭 껴안고 등을 토닥였다. 아이에게서는 햇볕과 비누가 뒤섞인 포근한 냄새가 났다. 우리 강아지.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놀았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 여사의 목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순자 여사는 유진이의 겉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기며 민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늘 우리 유진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유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서 선생님이 황급히 다가와 유진이의 옷깃을 여며주는 척하며 순자 여사의 손바닥 안으로 차갑고 작은 무언가를 재빨리 찔러 넣었다. 그것은 단단하게 여러 번 접힌 쪽지였다. 순자 여사가 놀라 선생님을 쳐다보자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이거 집에 가셔서 꼭 혼자 계실 때 읽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마친 선생님은 마치 도망치듯 다른 아이에게로 가버렸다. 순자 여사는 소나귀에 남겨진 이질적인 감촉에 당황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건네준 것일까? 혹시 유진이가 친구와 다투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천진난만하게 자신의 손을 잡고 조잘거리는 유진이를 보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할머니, 오늘 내가 그린 기차 그림 봤어, 선생님이.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해줬어. 손주의 자랑에 순자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랬어, 우리 유진이 정말 대단하네. 나중에 할머니한테도 꼭 보여줘야 한다. 어린이집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유진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순자 여사는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온 신경은 주머니 속 쪽지에 쏠려 있었다. 빨리 펴보고 싶은 조바심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얼마 걷지 않아 유진이는 피곤했는지 업어달라고 칭걸거렸다. 순자 여사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아이의 따뜻한 천과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목덜미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다. 아이의 무게는 묵직했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주머니 속 쪽지의 존재감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결국 순자 여사는 집까지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안의 벤치에 걸터 앉았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곱게 접힌 종이를 펴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정하면서도 다급함이 묻어나는 글씨체로 쓰인 몇 줄의 문장이었다. 유진이 몸에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멍 자국이 보입니다. 아이가 엄마는 우는 거 싫어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아이를 각별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순자 여사의 눈에는 오직 그 끔찍한 문장들만이 검게 떠다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 이게 무슨 말인가? 멍자국, 엄마는 우는 거 싫어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자신에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모습과 쪽지의 내용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잘못 본 것일 거야.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아까 보았던 민서 선생님의 불안한 눈빛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자의 고뇌와 두려움이었다. 차가운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거의 반사적으로 등에 엎인 유진이의 오른쪽 팔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긴 소매의 티셔츠를 살짝 걷어 올렸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아이의 희고 여린 팔뚝 위로 시퍼렇게 멍든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형태였다. 그것을 본 순간 순자 여사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을지도 모를 무력한 아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아이의 몸에 새겨진 멍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추악한 배신이었다. 순자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녀의 모든 슬픔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다. 마침내 잠금이 해제된 화면 위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숫자 3개를 눌렀다. 1, 1, 야디, 지, 아일, 원디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순자 여사는 갈라지는 목소리를 애써 쥐어짰다. 네, 경찰서죠. 제가 신고할 게 있습니다. 아동 학대입니다. 경찰과의 통화가 끊긴 후 박순자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손주 유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황폐했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가족의 치부를 제 손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이 작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아이의 팔에 새겨진 시퍼런 멍 자국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망설임은 곧 강철 같은 확신으로 변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범죄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뿐인 손주를 지켜야만 하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동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순자 여사는 잠든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자신의 낡은 빌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벤치에서 집까지의 짧은 거리가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이윽고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를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2명의 경찰관은 그녀의 초라한 집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한 명은 연륜이 있어 보이는 중년의 박경희였고 다른 한 명은 갓 경찰학교를 졸업한 듯 앳돼 보이는 이순경이었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갔던 일, 선생님이 몰래 건넨 쪽지,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발견한 멍 자국까지. 그녀는 증거물인 쪽지를 박경희에게 건네고 잠든 유진이의 소매를 걷어 상처를 보여주었다. 박경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멍 자국의 사진을 찍고 쪽지의 내용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보다는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단련된 듯한 냉철함과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님, 아이 부모님께는 저희가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리며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연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집 안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순자 여사의 품에 안겨있던 유진이에게로 달려가 아이를 와락 빼앗아 품에 안았다. 유진아, 내 아들 괜찮은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순간적으로 순자 여사마저 자신이 뭔가 크게 착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박경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신고 내용을 설명하자 지연의 얼굴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네, 제가 우리 유진이를 학대했다고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모함에 상처받은 비련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경찰과 순자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활발한 아이인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저께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요. 이 멍도 그때 생긴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생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처절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일 수 있는 사실을 스스로 꺼내놓으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제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가끔 유진이가 너무 울고 떼를 쓰면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께서 건넨 쪽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오해하신 걸 거예요. 아이가 엄마는 우는 거 싫어해요 라고 말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늘에 맹세코 제 목숨을 걸고 단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손찌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논리와 눈물 연기 앞에 상황의 무게추는 급격하게 그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눈물 흘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순자 여사를 향해 원망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엄마,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연 씨가. 그동안 유진이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엄마가 저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시지만 지연 씨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낳아준 아내라고요. 그런 애를 이렇게 경찰까지 불러서 범죄자 취급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아들의 비수 같은 말이 순자 여사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가장 믿었던 아들이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거짓의 편에 서는 순간이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난처한 표정을 교환했다. 특히 노련한 박경휘의 얼굴에는 역시나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전형적인 가족 내부의 갈등이었다. 할머니의 과도한 걱정, 젊은 부부의 육아 스트레스가 뒤엉켜 만들어낸 해프닝. 박경희는 수첩을 닫으며 순자 여사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몸에 있는 멍, 자국 하나와 익명의 쪽지만으로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부모가 상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폭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차가웠다.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였다. 아닙니다. 저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건 분명 순자 여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연의 더 큰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이 순경이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냐? 는 형식적인 조언을 건네는 것을 끝으로 경찰들은 철수했다. 삐뽀삐뽀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순자 여사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순자 여사, 민준, 그리고 지연. 세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겁에 질려 울던 유진이는 어느새 지연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그런 아이를 토닥이며 고개를 들어 순자 여사를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서 순자 여사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읽었다. 그것은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섬뜩한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천사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낯선 악마가 서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사무치는 분노와 지독한 고독감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경찰이 다녀간 후 박순자 여사의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차원이 다른 얼음장같이 차갑고 적대적인 공기가 집안의 모든 공간을 지배했다. 그 중심에는 며느리 최지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를 연기하지 않았다. 아들 민준이 있을 때에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연약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민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순자 여사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는 순자 여사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무기였다. 가장 큰 형벌은 손주 유진이와의 단절이었다.
지연은 교묘하고 집요하게 순자 여사와 유진이 사이를 갈라놓았다. 순자 여사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유진이에게 다가가려 하면 지연은 귀신같이 나타나 아이를 아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다. 유진이,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할머니 옆에 가면 감기 옮을지도 몰라. 어제 그 일 때문에 아이가 할머니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되는 이유는 매번 그럴듯했지만 그 본질은 순자 여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한 정서적 학대와 다름없었다. 이제 순자 여사는 제 집에서 손주를 마음대로 안아보지도 말을 걸어보지도 못하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순자 여사가 정성껏 차린 음식 앞에서 지연은 보란듯이 김과 간장만으로 유진의 밥을 챙겼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에서는 오직 숫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순자 여사는 밥알을 씹는 것인지 모래를 씹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그녀에게 이제 부엌은 슬픔과 몸열감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음식은 온기를 잃었고 가족은 의미를 잃었다. 홀로 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순자 여사는 하염없이 과거를 되짚었다. 장롱 위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낡은 앨범을 꺼내들었다. 앨범의 첫 장에는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민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녀는 그날부터 여자이기를 포기했다.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은 그 혹독했던 세월의 훈장이었다. 새벽동이 트기 전 남대문 시장에 나가 나무를 떼어다 팔고 밤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다. 잠이 부족해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행여나 아들 도시락 반찬값이 부족할까 늘 노심초사했다. 한 장 앨범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사진 한 장 위에서 멈췄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홀로 멀찍이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던 어린 민준의 뒷모습이었다. 그 쓸쓸한 어깨를 보는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아빠 없는 서름을 조금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제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다. 결혼을 허락했던 그날의 기억이 쓰라리게 떠올랐다. 민준이 지연을 처음 집에 데리고 왔던 날, 순자 여사는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고아로 자라 힘들게 공부했다는 지연의 이야기는 안쓰러웠지만 그녀의 태도는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순자 여사가 무심코 부모님에 대해 묻자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릴 적 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연극적으로 느껴졌지만 아들은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엄마, 지연 씨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아들의 눈물 어린 애원에 그녀는 평생 쌓아온 자신의 직감을 애써 묵살해버렸다. 그날의 어리석은 결정이 오늘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음을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후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유진이를 데리고 잠시 외출한 사이 민준이 조심스럽게 순자 여사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지연 씨, 엄마한테 많이 서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해요. 걔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도 여자니까.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순자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지연이 그에게 주입한 변명일 뿐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침묵에 더욱 초조해하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지연 씨가 유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지연 씨한테 먼저 사과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 이대로 무너지는 거 저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사과. 그 말이 순자 여사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저버렸다. 피해자인 자신에게 가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아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순자 여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심이었다. 더 이상 아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이 싸움은 온전히 자신 혼자만의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지나쳤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등을 돌린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도 분노에 차 있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목소리였다. 그래, 내 아내는 네가 지켜라. 나는 내 손주 지킬 테니. 그 말을 끝으로 모자 사이의 모든 대화는 끝이 났다. 민주는 어머니의 싸늘한 뒷모습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손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한 명의 전사였다. 아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그날 이후 박순자 여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기댈 아들도 도움을 청할 경찰도 없었다. 이 지독한 싸움터에 그녀는 오롯이 혼자였다. 그리고 혼자이기에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 며느리의 천사 같은 가면을 제 손으로 벗겨내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냥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하루는 이제 치밀한 관찰과 기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며느리 최지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다. 몇 시에 집을 나서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은 어떤지,
순자 여사는 마치 그림자처럼 며느리의 뒤를 쫓았다. 지연은 순자 여사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순자 여사를 무력하고 늙은 노인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이 순자 여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여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민주는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집을 비웠고, 지연은 유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친구를 만난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외출했다. 집에 완벽하게 혼자 남게 된 순자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아들 내외의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가족의 공간을 몰래 뒤진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손주의 팔에 새겨져 있던 멍 자국을 떠올리자 그런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목표는 베란다 구석에 놓인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었다. 그녀는 숨을 참고 종이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광고지들 사이에서.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백화과점 쇼핑백에 구겨진 채 버려진 여러 장의 영수증이었다. 순자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모두 최근 한두 달 사이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값비싼 수입 구두, 고급 여성 의류. 영수증에 찍힌 총액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순자 여사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고아 출신이라며 늘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이던 며느리였다. 자신에게는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선물하며 생색을 내던 그녀였다.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이며 이 물건들은 다 어디에 숨겨둔 것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지연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지연의 이중성을 증명할 뿐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순자 여사는 집 밖으로 눈을 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증언, 즉 객관적인 목격자가 필요했다. 며칠 후 그녀는 유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어린이집 정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원 후 엄마나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는 근처의 놀이터였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순자 여사의 옆으로 낯익은 얼굴이 다가와 앉았다. 유진이와 같은 반인 민수 할머니였다. 평소에도 안면이 있던 터라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손주들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순자 여사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극히 걱정스럽다는 투로 운을 띄웠다. 민수 할머니, 우리 며느리가 요즘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애한테도 괜히 더 날카롭게 구는 것 같아 제가 다 속상하고요. 이것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그녀가 던진 계산된 미끼였다. 민수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그러고 보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였나 제가 주차장에서 뭘 봤거든요. 유진이 엄마가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순자 여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유진이가 차에 안 타려고 떼를 썼나 봐요. 그런데 유진이 엄마가 아이 팔을 확 잡아채더니 정말 무서운 얼굴로 막 쏘아붙이는 거 있죠. 너 한 번만 더 울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러는데 와, 평소에 보던 그 상냥하고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얼음장같이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제가 다 놀라서 얼른 자리를 피했다니까요. 민수 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동안. 순자 여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드디어 찾았다.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첫 번째 외부 증거였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지연의 진짜 얼굴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민수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순자 여사의 주머니 속에서는 구겨진 백화점 영수증들이 바스락거렸고 귓가에는 민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치,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에게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뒤틀린 모습,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 모든 거짓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 최지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과거를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간의 관찰과 외부 증언으로 박순자 여사가 얻은 것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몇 조각의 퍼즐뿐이었다. 며느리 최지연의 사치스러운 씀씀이와 가면 뒤에 숨겨진 폭력적인 모습.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순자 여사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최지연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파고들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집 안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어 아주 오래된 인명 수첩을 꺼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강서방.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의 고향 후배이자 순자 여사가 젊은 시절 잠시 의지했던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연이 고향이라고 말했던 춘천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다. 순자 여사는 수화기를 들었다. 10년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여졌지만 손주 유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는 용기를 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서방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낯설었지만 특유의 구수하고 정감 있는 말투는 그대로였다. 오랜 안부 인사가 오간 후 순자 여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강서방, 다름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춘천 출신이라는데 혹시 최지연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수. 29살이오. 어릴 적에 부모님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요즘 아들네 부부가 좀 힘들어 보여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걱정이 돼서 그러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라도 아는 게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소.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그저 노파의 걱정인 것처럼 둘러댔다. 강서방은 쾌활하게 그러겠노라 약속했고 순자 여사는 그렇게 가슴 졸이는 기다림을 시작했다. 강서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은 순자 여사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연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아야 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그녀가 차려주는 밥을 삼켜야 했다.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상상하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매 순간이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시밭길 같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질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순자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시나 지연이 들을까 싶어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강서방의 낮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저 강서방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순자 여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강서방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일단 며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름의 고아원. 춘천 시내와 근방을 다 뒤져봐도 그런 곳은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곳을 말한 겁니다. 순자 여사는 숨을 멈췄다. 첫 마디부터가 거짓이었다. 강서방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최지연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며느님.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이 동네에 버젓이 살아 계십니다. 순간 순자 여사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거짓말하다니.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악랄함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런데 평판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아가씨 때부터 허영심이 많고 씀씀이가 해펐다고 합니다. 그러다 불법 도박에 손을 대서 부모님 이름으로 사채를 어마어하게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에 들이닥치고 결국 부모님이 눈물로 의절하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그 뒤로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순자 여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떨어뜨릴 뻔했다. 마지막으로 강서방이 던진 말은 그 추악한 진실의 활용점정이었다. 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순자 여사는 한동안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며느리라고 부르던 존재는 사실 그녀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고아. 명문대 출신, 상냥하고 검소한 성품. 그 모든 것이
과거를 세탁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가짜 신분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어수룩하고 착하기만 한 아들, 민주는 그녀에게 완벽한 사냥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그녀가 노리는 최종 목표물이었을 터. 최근 자신이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연은 분명 초조해졌을 것이다. 목표 달성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의 흥분과 자신의 거짓말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뒤섞여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가장 약한 존재인 손주 유진이에게 배설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과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유진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요? 재밌었어.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감미로웠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순자 여사의 귀에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끔찍하고 괴물처럼 들렸다. 순자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에서는 눈물 대신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이라는 칼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그것뿐이었다. 며칠 동안 박순자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며느리 최지연의 거짓된 과거라는 거대한 비밀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섣부른 폭로는 지연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기회를 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순간, 아들 김민준과 단둘이 마주 앉아 이 모든 진실을 꺼내놓을 시간이 필요했다. 며느리의 가머니설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어미와 아들로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은 아침부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궂은 날이었다.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창문을 뒤흔들었고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지연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아침부터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구지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에는 빗소리와 괴종시계 소리, 그리고 순자 여사와 민준 사이의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유진이는 거실 한편에서 장난감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아들 내외의 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그 상자를 내려놓았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긁은 수십 장의 영수증, 그리고 강서방과의 통화 내용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간 낡은 메모장이었다. 민준의 시선이 영수증 더미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영수증 몇 장을 집어들어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다.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예요? 그가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대답 대신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앉아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아나에. 최지연이라는 여자, 고아라고 했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춘천에 산다는 부모님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더라. 딸 자식이 도박빚으로 집안을 거덜내는 바람에 피눈물을 흘리며 의절하셨다고 하더구나. 순자 여사는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민준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어디 그뿐인 줄 아느냐. 서울에 있다는 명문대는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란다. 내게 보여준 졸업장이라는 것도 전부 돈 주고 산 가짜였던 게지. 내 아내는 내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속여왔다.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다. 엄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확고했다. 순자 여사는 메모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헛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아비 고향 후배까지 동원해서 알아낸 사실이다.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전부 여기 있다. 지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겠느냐. 그 순간 민준의 모든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순자 여사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울음을 그친 민준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체념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는 순자 여사에게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빚이 있다는 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런데 엄마, 저는 지연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면 제 진심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 보듬어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토해내듯 쏟아냈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지독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였을 뿐이다. 아내는 남편을 속였고 남편은 스스로를 속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짓이라는 모래 위에
위태로운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진실을 몰랐기를 바랐다. 차라리 끝까지 속아서 바보가 되기를 바랐다. 진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 고백은 며느리의 거짓말보다 더 잔인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도려냈다. 이 집안의 비극은 사기꾼 같은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외면한 비겁한 아들, 그리고 아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어 그를 그렇게 만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유진이 몸에 있던 그 멍 자국도 너는 알고 있었더냐? 순자 여사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뱉은 질문에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끔찍한 긍정이었다. 그 순간 순자 여사와 아들 사이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은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저 아내의 범죄를 방관한 낯설고 비겁한 한 남자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의 처절한 고백은 박순자 여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그녀는 아들이 비록 어리석었을지언정 진실 앞에서는 결국 자신의 편에 서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을 외면하는 쪽을 택했고 아내의 범죄를 묵인한 공범이 되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정의와 양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순자 여사는 깨달았다. 아들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손주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녀 스스로가 독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 내외 앞에서 슬픔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묵묵히 제 방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결연한 침묵이었다. 아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죄책감에 짓눌려 감히 말도 걸지 못했다. 며느리 지연은 순자 여사가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했다고 오판했다. 그녀는 늙은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아이의 몸에 난 멍 자국, 어린이집 선생님의 쪽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연은 교묘한 거짓말과 눈물 연기로 그 모든 것을 오해와 가족 갈등으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했다. 순자 여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연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영상 증거였다. 그것만이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을 굳혀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며느리에게는
정형외과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다. 그녀가 실제로 향한 곳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도심 외곽의 낡은 전자상가였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허름한 가게를 골라 들어갔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익힌 눈치와 배짱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주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 소리 없이 오랫동안 녹화되는 카메라. 그런 거 있어. 가게 주인은 그녀의 행색과 나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 한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가는지,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꼼꼼하게 물었다. 평생 이런 기계를 만져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손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의 상당액을 털어 그 작은 기계를 손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카메라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카메라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였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유진이가 매일 밤 껴안고 자는 곰 인형. 얼마 전 그녀가 손수 바느질에 선물한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 그보다 더 완벽한 위장 장소는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순자 여사는 유진이의 방에 몰래 들어가 곰 인형을 들고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등 쪽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그 안에 작은 카메라를 삽입했다. 렌즈가 인형의 까만 플라스틱 눈동자 뒤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몇 번이나 각도를 조절했다. 그리고 다시 한 땀 한 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실로 꿰맸다. 이제 곰 인형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기록할 침묵의 목격자였다. 한편 최지연 역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다. 민준 역시 그날 이후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겠다고 한 약속. 그것을 최대한 빨리 이행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민준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마음 변하시기 전에 빨리 아파트 계약부터 하자.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좀 잘 설득해봐. 동시에 그녀는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해외 도피처와 자금 세탁 방법을 은밀하게 검색했다.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과 인감 도장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궁리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재산을 손에 넣는 즉시 유진이를 데리고 이 나라를 뜨는 것이었다. 남편 민주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뿐이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두 여자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한 명은 진실을 밝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진실을 묻고 아이를 이용해 도망치기 위해. 순자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던질 시점을 계산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급하게 달려온 민준과 지연 앞에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무래도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다. 너희가 유진이 좀 잘 돌보고 있어라. 지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안도와 기쁨의 빛을 순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순자 여사의 입원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들 내외의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여관방에 몸을 숨겼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답답하고 퀴퀴한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이 작전을 지휘하는 가장 안전한 사령부였다. 그녀는 뜬 눈으로 이틀 밤을 보냈다. 곰 인형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작은 렌즈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기만을, 그리고 제발 며느리가 그 인형을 치워버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고여있는 듯 했다. 초조함이 목을 졸라왔지만 그녀는 버텼다. 이것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는 단 한 번의 기회뿐인 사냥이었다. 결전의 날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찾아왔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 지연이 매주 그 시간에 유진이를 데리고 백화점 문화센터의 음악 수업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관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마치 도둑처럼. 예비 열쇠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서늘했다. 그녀는 곧장 유진이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곰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출한 군인처럼 비장한 심정이 되었다. 그녀는 인형을 가방 깊숙이 넣고 왔던 길을 되짚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다시 돌아온 여관방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 꼬리를 꺼내 인형의 등을 꿰맨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다. 마침내 손뭉치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차가운 초소형 카메라. 그녀는 그것을 낡은 스마트폰에 연결하기 위해 애썼다. 익숙지 않은 기계 앞에서 손가락이 자꾸만 헛돌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화면에 작은 불이 들어오며 영상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지난 이틀간의 기록이었다. 순자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은 소리 없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지연은 유진이에게 저녁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투정을 부리며 밥 먹기를 거부하자. 처음에는 그저 짜증스럽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입술이 비틀리고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순자 여사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입 모양만으로도 끔찍한 욕설을 퍼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지연은 참지 못하고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숟가락을 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툭툭 치고 의자에서 내려오려는 아이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지만 화면 속 지연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엄마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짐승이었다. 순자 여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모든 영상 파일을 확인하고 그중 가장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부분을 따로 저장했다. 이제 전쟁을 끝낼 무기가 준비되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일부러 병약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가늘게 떨었다. 나다.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제 다 소용없다. 내가 졌다. 너희 원하는 대로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내 전 재산. 너희 앞으로 다 넘겨주마. 그러니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와서 필요한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지긋지긋한 일 다 끝내자.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수화기 너머의 민주는 안도하는 듯했고 옆에서 엿듣고 있던 지연의 기쁨에 찬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의 집 거실에는 기묘한 평화가 감돌았다. 지연은 오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고 이 집을 떠날 생각에 온몸으로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는 길고 긴 갈등이 드디어 끝난다는 사실에 지친 기색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 보였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인감 도장과 통장,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받아온 재산증여 서류들을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지연이 꿈꾸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지연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향해 펜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자 여사가 나지막이 그녀를 제지했다. 아가, 도장을 찍기 전에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손주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말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자 여사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거실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화면 가득 소리 없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바로 그 거실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학대의 현장이었다. 대형 화면 속에서 지연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작은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가해지고 있었다. 소리가 없었기에 그 장면은 더욱더 기괴하고 잔혹하게 보였다. 지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승리감에 차있던 미소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화면을 보고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을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아내의 진짜 모습. 그 추악한 민낯이 거대한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폭로되고 있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바로 그때 타이밍을 맞춘 듯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오랜 손님을 맞이하듯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며칠 전 왔었던 박경희와 이순경이 서 있었다. 순자 여사는 영상을 재생하기 직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던 것이다. 그녀는 경찰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여전히 끔찍한 영상이 반복되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박경희님, 약속대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화면 속의 악마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민준의 모습 위로 집안의 모든 조명이 차갑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성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없는 영상은 하나의 판결문과도 같았다. 최지연의 모든 거짓말과 연기는 그 잔혹한 진실의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경찰에 연행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 위로 탐욕과 분노, 그리고 파멸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그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과거는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도박빚, 사기 행각, 위조된 학력과 신분, 모든 것이 백일해 드러났다. 결정적인 학대 영상 증거 앞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차가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거짓된 삶과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집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들 민주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린 자신의 삶의 잔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의 얼굴도 아들의 얼굴도 차마 마주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진실을 외면한 죄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틀 후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말없이 집을 나섰다. 순자 여사는 그런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남편을 잃고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그렇게 그녀의 곁을 떠나갔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순자 여사와 작은 손주 유진이 단둘만이 남았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유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이는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했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다. 엄마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아이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순자 여사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직 손주를 위해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아이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다.
밤에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이 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낮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고 흙을 만지고 작은 풀벌레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아이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무한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아이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아이의 상처는 더뎠지만 아주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 때면 편안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말수가 늘었고 웃음소리도 점차 커졌다. 어느 날 저녁 새로 다니기 시작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유진이가 작은 스케치북을 순자 여사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커다란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들 위로는 커다란 노란색 해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랑 나. 아이의 수줍은 설명에 순자 여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감사와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어느 평온한 아침이 밝았다. 순자 여사는 여느 때와 같이 부엌에 서서 유진이가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흰 머리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식탁에 앉은 유진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그림책을 보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집안에는 사과 깎는 소리와 아이의 콧노래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순자 여사는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손주에게 건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었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를 바라보는 순자 여사의 얼굴 위로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마침내 이겼다. 잔혹한 거짓과 폭력으로부터 하나뿐인 손주를 지켜냈다. 아이는 이제 안전하고 행복했다. 그것이 그녀가 치른 전쟁의 전리품이자 그녀가 얻은 유일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났다. 이 집을 가득 채운 평화로운 정적은 때로는 위안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으로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벽은 찾아왔다. 하지만 그런 거대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겪어낸 가슴에 짙게 낀 먹구름은 평생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저 묵묵히 식탁 맞은편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작고 따뜻한 태양을 위해 다시 사과를 깎을 뿐이었다.